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빠진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보도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3주째 5%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4%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조사는 4%지만 대구에서만 한정을 한다면 3%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평가가 93%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내주부터는 국정조사, 특검, 그리고 탄핵이라는 3중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내주에는 박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야말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내일 열리는 촛불 집회, 무려 200만 참여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국회 정보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모시고 최근 시국과 관련된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네요. 잘 지내셨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요새 잘 지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요새 정말 잘 지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을 건네기가 굉장히 무색한 게 벌써 2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2달째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과연 정치적 해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근본적인 그 물음을 던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일 국민들의 촉각을 곤두서게 하는 뉴스가 바로 최재경 민정수석 그리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각각 사임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인 건데요. 우선 이 상황은 전반적으로 정치적 어떤 시그널인 것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왜 그만뒀냐가 중요하겠죠. 왜 그만뒀냐. 청와대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이분들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두 분이 약간 처지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김현웅 법무장관 경우에는 사실 일요일에 그 공소장이 나왔을 때 네. 그 공소장을 뜯어보면 네. 박근혜 대통령을 주범으로 염두에 두고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과연 잘한 거냐 아니면은 뭐 살짝 한 거냐라는 평가는 지금 엇갈려 있지만요. 그렇죠. 검찰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한 것은 평가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은 장관은 그러면은 뭘 했느냐?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해서도 안 되고요. 네. 못한 거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네. 상황이고 총장 주도로 갔는데 네. 총장과 일선 검사들과의 갈등은 물론 중간에 있었지만 예. 총장은 일단 검사들과 같은 측의 입장에 서 있다고 봐야 되면 장관이 외톨이가 된 거고요. 자신이 임명을 받은 대통령을 사실상 잘 뜯어보면 공범이기 때문에 이미 이 공동정범이 된 거고 공범 중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공동정범으로서 네. 현재는 소출을 할 수 없지만 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공소장에 행간이 써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법무장관은 그만둬야 되는 거고요. 자기는 전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장악도 못했고 내용도 몰랐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점을 보면 김현웅 법무의 그 사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제 문제는 최재경 민정수석인데 네. 최재경 민정수석은 사실 이 사태를 어떻게든지 장악을 해보라고 임명을 받은 건데 네. 일단 거기서 김현웅 법무와 똑같이 실패했고요. 예. 그날 일요일 오후에 있었던 해프닝 그러니까 네. 제3자 뇌물공여 부분을 그 유영아 변호사가 집어넣은 걸로 봤을 때는 네. 최재경 민정수석이 그 뇌물죄가 공소장에서 빠진 것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재경 민정수석이 원래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고 네. 검찰의 장악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이 이 난국에 들어간 건데 네. 그 최재경 민정의 능력이 발휘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졌고요.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사람인 것이 증명이 돼버렸기 때문에 일단 체면이 말이 아니고요. 네. 그게 일단 한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유영아 변호사가 네. 대통령의 변호인이 된 겁니다. 최재경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왜 그런 겁니까? 두 사람은 격과 급이 다르고요. 격과 급이 네. 다르다. 그리고 이 유영아 변호인이 이제 수석 변호인이 된 건데 네. 이걸 최재형 민정수석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재경 민정수석과 아무런 그 상의 없이 그렇죠. 대통령이 네. 직접 유영아 변호사를 이건 선임했다. 뭐 하여튼 대통령을 누님하는 네. 유영아 변호사가 온 거기 때문에 네. 최재경 민정으로서는 자기의 역할이 없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전혀 없다. 근데 원래 친한 분은 아니잖아요. 최재경 수석이. 격과 급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네. 최재경 민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사실상의 대통령의 그림자 변호인 아니겠습니까? 수석이죠. 그렇죠. 실질적인 예. 수석인데 예. 나는 여기서도 예. 역할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예. 최재경 민정이 하루라도 더 붙어 있는 건 예. 그분의 지금까지의 궤적이나 예. 검사로서의 예. 능력이나 이 격을 봤을 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재경 민정의 사의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최재경 수석의 경우에 몇 차례나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와달라고 했지만 이분이 거절을 네. 했었고요. 그런데 거의 지금 권력 임기 말에 끄트머리에 그냥 그야말로 벼랑 끝에 와 있는 이른바 그 박근혜 정부를 구출하는 의미로 막판에 들어간 분이란 말이에요. 네. 주변에서 뜯어말린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했는데 계속 안 가다가 그러면 최재경 수석이 민정수석을 맡게 된 정치적 배경엔 또 뭐가 있을까? 여기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거 아니냐? 뭐 설득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려요. 뭐 그건 저는 잘 정보위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정보위에서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그건 법사위 얘기인데. 법사위 얘기예요. 제가 그 검찰에 아는 바로는 네. 그것은 설일 뿐이고요. 최재경 민정은 아마 그 본인의 네. 정말 관료로서 검사로서의 어떤 자기의 할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네. 제가 금방 설명을 드린 대로 공적으로 네. 검찰과의 관계에서 아무 역할이 없고 뭐 사적은 아닙니다만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역할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다면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원래 뭐 난파선인 줄 알고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전혀 내가 기여할 대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 깨끗하게 그만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 검찰의 최고 엘리트로 평가받는 많은 검사들에게 신임받는 검찰 장악력이 뛰어난 그런 최재경 수석도 이번에는 오판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나요? 뭐 오판이라기보다는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여할 대목이 있다라고 본 것을 한계를 너무나 분명하게 본 거죠. 그날 일요일에 있었던 네. 또 오후에 있었던 유영아 변호인의 그런 것을 보고 네.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을 읽어보고 본인이 아마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아유, 근데 거의 권력 상층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스캔들이 너무나 국민들한테 참담함을 주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그 소위 얘기하면 정말 잘 나가는 검찰 엘리트들도 커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이. 그렇죠. 네. 팩트는 엄숙한 거거든요. 사실로 밝혀진 걸 넘어서서 이게 거의 지금 진실임이 이미 예. 모든 사람들의 판단 속에 들어와 있으면요. 예. 그것을 보도하는 것도 엄숙하고요. 더군다나 검찰이 네. 그 사이 대통령의 입안에 혀처럼 놀았던 검찰이 이 정도의 공소장을 썼다 그러면 특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고민하지 않는 그런 공소장이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국민들은 더 참담한 진실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전 국토를 사냥터로 만든 거고요. 전 국정을 패밀리 비즈니스로 한 겁니다. 요즘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네. 지금 드러난 것은
혹자에는 뭐 10분의 1도 안 됐다, 뭐 네. 3분의 1도 안 됐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극히 일부분 이미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이미 구속된 대통령도 우리가 여럿 있고 예. 또 뭐 비참한 지경에 있는 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지금 활보하고 있는 대통령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짐작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이 광장의 요구와 지금 여의도의 현실이 그 격차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광장의 요구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썩 내려와서 깜빵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여의도의 정치 현실은 네. 이 요구를 소화해내는데 시간차도 있고 네. 법률적인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이 격차를 둘 수밖에 없어서 네. 이 타임 레그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이 광장의 요구를 여의도가 풀어내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렇군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특검이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이제 네. 국정조사가 먼저죠. 내주 수요일에 시작하니까. 그렇죠. 국조가 먼저 시작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특검이 될 텐데 이 사건을 비단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2016년 시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2014년 이른바 십상시 파문으로 빚어졌던 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때 김순환 검찰총장이 당시에는 중앙지검장이요. 중앙지검장이었어요. 그러면 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사건을 문건 유출로만 보고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문건 유출로 보라고 청와대가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직접 지시를 한 거죠. 그 당시에 네. 국무회의 발언이나 수석비서관 발언을 통해서 했고 네. 김순환 당시 지검장은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을 한 거죠. 사안의 본질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모든 이 싹은 네. 사실 7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네. 정권이 막 시작이 됐던 2012년과 13년도 어간에 네. 굉장히 많은 이상징후, 기괴한 청와대 예. 그리고 인수위도 그렇고요. 예. 이런 싹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네. 야당 의원으로서 몇 가지 얘기를 했죠. 그런데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쓸데없는 얘기다. 왜 그렇게 국정을 발목을 잡느냐라는 맞아요. 친박 비박계 쪽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윤회 문건 파동 이전에 네. 이미 여러 가지 증좌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좌들 중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네. 대통령이 관절을 잘 나오지 않는다. 맞아요. 5분 뭐 걸어서 가도 뭐 얼마 안 걸리는 거리인데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은 그럼 휴무라고 보고요. 사실 미관 말직을 해도 토요일 일요일이 없는 게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죠. 네. 사회 현실이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국회의원도 365일 중에 하루를 풀로 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설마 대통령이 그러려 하는 건데 대통령이 출근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독대가 없었고 부득이하게 독대를 할 기회가 아주 드물게 있으면은 서류를 놓고 가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네. 밤마다 보따리를 들고 그 문고리 맞아요. 중에 한두 분이 나간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 강남에서 국정이 결정된다라는 얘기들 들렸고요. 네. 또 청와대 쪽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도대체 인터넷으로 이제 하잖아요. 네. 보고를 하면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 그래서 문고리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은 하세요라고 하거나 하지 마세요라고 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말을 바꾼다는 거죠. 예. 하라고 그랬다가 그래서 부처에 연락을 해서 하라고 그러면 또 며칠 있다가 식당에서 만나면 하지 마라고 그러고요. 도대체 누가 결정을 하는 건지를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은 뭐 다 모든 장관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전화기를 하나 주고 이 전화는 3번 울리기 전에 반드시 받아라 그래서 샤워할 때도 가지고 들어간다는 전화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전화기가 안 울린다는 거죠. 재임 기간 내내. 그럼 도대체 뭐냐? 이 전화기는 네. 대포폰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일부 장관한테 주는 전화기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있었고 이 도대체
이번 청와대는 네. 왜 이러냐.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인사들을 내려보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저항을 하면 바로 진압이 된다는 거고요. 김기춘 실장 당시에는 김기춘 실장의 입에 김기춘 실장은 지금 여러 가지 징조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것을 알았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예. 본인은 뭐 최순실의 숫자도 모른다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겠죠. 네, 네. 그런데 김기춘 실장은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수석이나 비서관들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은 어명이니까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명이니까 네, 하라. 어명이요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은 뭔가를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을 어명이라고 그러면서 뭉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었군요. 원래 김기춘 실장은 의원을 할 때도 네. 영애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박 의원님이냐 박 예. 대표가 아니고 영애님. 영애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예. 김기춘 실장의 머릿속은 사실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라고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분석하고 분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집권 초기에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인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김기춘 실장은 어명으로 포장을 했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요리가 돼서 나오게 됐는지를 짐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괴이한 청와대는 네. 사실 처음 보는 거고요. 그럼 대통령이 밤에 뭐 하냐? 네. 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예. 조찬도 없고 만찬도 없고 뭐 예. 그런 거죠. 예. 밤에 뭐 하냐라는 게 지금 굉장히 궁금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금 굉장히 그 국민들은 밤에 뭐늘 그 관저에서 보고서를 읽는 것이 본인의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보고서를 많이 읽는가 보다 했더니 그 길라임 얘기가 나오면서 드라마를 본 거 아니야? 드라마 봤으면 다행이죠. 네. 근데 대통령에 관련된 네. 세 가지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 예. 첫 번째 신화는 예. 양친을 총격으로 잃은 네. 비운의 영예라는 거죠. 이게 이제 특정 지역과 특정 세대들이 열광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불쌍한 우리 영예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표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민과 동정이 지지 기반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지역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치료를 요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트라우마를 받았겠어요.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대통령이죠. 이건 정말 불쌍한 건데 저는 치료가 요했는데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은둔 생활을 했고 17년이나 한 거죠. 네. 15년 동안 공직을 하면서도 제대로 치료가 안 됐다고 일단 보고요. 두 번째 신화는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기 때문에 깨끗할 거 아니겠느냐라는 네. 그런 신화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최 씨 일가족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서서 사실은 부패도 이렇게 부패할 수가 그러니까요.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초중고 성적도 좋고요. 대학도 서강대학을 갔기 때문에 학식이 있을 거 아니냐. 네. 기본 학식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쭉 본 바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화가 네. 다 깨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은 측근들 그리고 친박의 상당한 분들은 다 알았을 거고요. 똑똑한 국민들도 알았고요. 언론들이 상당히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검증 절차 없이 동정과 연민과 지레짐작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토론도 없이 검증도 없이 국회의원까지는 뭐 그렇게 저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보다 더 중요한 직책을 맡음으로써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간 거죠. 그건 우리의 잘못, 우리 시스템이 파탄이 난 거고요. 네. 저는 탄핵도 중요하지만 네. 이 시스템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 이를테면 입법, 사법, 행정, 국회
네. 뭐 그리고 굉장히 언론까지 포함을 합니다. 언론까지 그리고 포함- 재벌도 포함합니다. 언론, 재벌, 검찰 네. 예, 다 탄핵을 해야 된다. 다 탄핵을 해서 예. 지금 우리가 예. 시간이 없고 지금 정치 일정이 바쁩니다만은 이걸 이번에 한꺼번에 대통령 탄핵과 함께 시스템 탄핵을 해서 네. 나라를 예. 저는 개조라는 표현은 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나라를 바꾸고요. 재건해야 된다. 글쎄요. 하여튼 세탁기에 넣고 탈탈탈 돌려서 예. 나라를 바꾸지 않으면은 예. 우리의 미래가 예. 다시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제 그런 지금 이 와중에도 대통령 하나 날아가면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거는 안 변할 거다. 87년도에 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우리가 하면서 네. 나라가 많이 바뀔 거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그렇죠. 그 뒤에 과연 본질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요. 그것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를 네. 우리들이 이제 압니다. 상당히 많이 아는데 예.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87년에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언론도 네. 자유를 구가했지만 지금 언론을 우리가 바람직한 이상적인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언론도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바뀌었나라는 자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시스템 탄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다시 87년도에 우리가 이 정도면은 바뀌었다라는 걸로 안주하고 다시 또 다른 똑같은 일상으로 또 다른 똑같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네. 지금 저희들이 엄숙하게 이 부분을 네. 박 대통령 탄핵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를테면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국회 안에 돌아가는 상황, 특히 이제 이럴 때일수록 정보기관, 군 당국 이런 데가 어떻게 네. 돌아가는지 굉장히 들여다보고 싶은데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시청자들한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정치 일정입니다. 뭐 네. 대통령 탄핵, 그럼 탄핵하고 나면 일단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그러면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수습을 해서 뭐 조기 대선을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뭐 이런 정치 일정으로 가면 뭔가 달라지겠지. 네. 이 막연한 기대. 야당이 권력을 잡으면 뭔가 달라지겠지라는 기대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면에 야당이 권력을 잡는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었냐. 오히려 비정규직은 더 늘어났었고 부동산 값은 더 폭등을 했었고 실제 야당이 잡았지만 본질은 기득권층, 재벌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변화가는 없었다. 이런 그렇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그 판단에 동의합니다. 네. 만약에 야당이 잡았다고 칩시다. 네. 지금 뭐 헌법적 정치적 탄핵은 내용들을 다 잘 아시고 네. 우리 국민이 다 헌법 박사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되풀이할 이유는 그렇습니다. 없다고 보고요. 예. 근데 시스템 탄핵은 뭐 잘 지금 이해들을 그렇습니다. 못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예. 87년의 실패를 복기해 보면 네. 금방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민주정권이라는 네. 직선제에 의한 민주정권 중에서 십상시가 과연 없었던 적이 있는가. 3인방 문고리 지금 얘기하지만 문고리 권력이 자질과 자격을 갖춘 문고리 권력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치 권력의 문제도 금방 알 수 있고요. 삼성과 하여튼 이 재벌들이 네. 이 장악을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면서 네. 조금 전에 그제 그 증인 채택이 있었는데 네, 네. 예. 거기서 이런 단적인 에피소드를 볼 수 있죠. 김성태 위원장이라는 분이 비박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대로 국정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죠. 예. 그런데 증인 채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삼성의 편을 들어가지고 합병안에 찬성을 던져서 그걸 삼성의 이익이 되게 했고 네. 국민연금 그게 국민연금이 다 우리 노후자금 그럼요. 아닙니까? 예. 노후자금에 몇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는데 국민연금의 증인을 채택하자고 그랬더니 박명희를 때려가지고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이게 지금 국조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핵심 중에 사안에 들어가죠. 국민연금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근데 이것을 비박이라는 위원장이 안 받아들이고 그냥 박명희를 때려서 증인 채택을 마무리했다. 이건 지금 정치적 탄핵, 헌법적 탄핵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삼성과 관련된 것은 성역으로 두고 국정조사를 시작하겠 안 하겠다고 금을 시그널. 그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네. 정치적 헌법적 탄핵만으로는 모자라다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치적 헌법적 탄핵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도대체 국회가 국정조사라는 엄숙한 일을 하면서 더구나 이런 탄핵을 앞둔 대통령에 대한 사안을 국정조사를 하면서도 어딘가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레드라인이 있고 그것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국조에서도 이른바 그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를 해주었던 그 정황 그리고 여기에 결탁해서 뇌물 공여 이 부분은 이번 국조에서도 못 밝힌다. 제대로 다룰 수가 없고요. 결국은 특검에 넘기는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특검은 만능의 마스터 키가 아닙니다. 예. 시간적으로 또 누가 특검을 맡을지 어떻게 운영이 될지 네. 그 시간적으로 분명히 제약이 있는 거고요. 좀 해야 될 사안이 국직간 것만 해도 수십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과연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기약할 수가 없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특검에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예. 이 특검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결국 광장의 요구가 과연 한 번의 특검으로 한 번의 국조 탄핵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스럽고요. 네. 결국은 또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네. 우리가 시스템 개혁, 시스템 탄핵이라는 제가 표현을 씁니다만은 예. 시스템을 탄핵하는 일은 아직도 멀었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잘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인데요. 국정조사에서 길을 좀 넓혀서 뭔가 좀 국민들이 지금 이 기회에 재벌도 언론도 검찰도 좀 그 새로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길이 그 김성태 위원장의 방망이로 이미 그 데드라인이 이를테면 가이드라인이 쳐졌기 때문에 삼성과 관련된 것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결국엔 다 삼성의 포로가 또 돼버린 거네요. 근데 뭐 2차 증인 채택도 있고요. 네. 또 뭐 특검이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네.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네. 제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시스템 탄핵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야당만의 힘만으로도 안 되는 거고요. 정치권 정치 시스템의 개혁, 예. 정당의 개혁, 예. 언론의 개혁 예.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고는 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국민들께서 정말 눈을 부릅뜨시고 이 정치 권력 안에서 이런 또 다른 차원의 농단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정말 우리 언론이 사실 그 굉장히 기레기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국면에서는 그래도 좀 역할을 해서 그 언론의 역할이 좀 있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 국면에서 또 협조하기 시작하면 또 국면이 다시 또 기레기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 언론이 잘한 거고요. 네. 전체 언론을 놓고 보면 네. 뭐 꼭 그렇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 거시적으로 네. 매크로하게 보면은 뭐가 막 변하는 것 같지만요. 네. 마이크로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네. 그 중간 단계 중시적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메소라고 그러는데 네. 메소적, 마이크로적 이런 그 예. 잣대를 이렇게 들이대면은 예. 그런 눈과 잣대를 들이대면 사실 좀 암울한 대목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장의 경우는 그 예 중에 하나고요. 네. 또 하나 제가 관련된 이 미래창조 방송위원회 미방위에서 보면은 예. 이번에 방송이 잘한 방송도 있지만 못한 방송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못한 방송이 사실은 청와대 장악하에 있는 방송들이거든요. 그래서 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다루는 법안을 이미 내놨고요. 네. 그 법안은 사실 19대 때 완성이 된 거고요. 네. 19대가 끝나면서 폐기가 된 걸 다시 내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방위의 여당 간사라는 사람이 친박이거든요. 이 법안 누구예요? 자체를 의원님 그 말씀을 해주세요. 박대출 의원입니다. 박대출. 진주의 지역을 둔 친박 의원인데 네. 진주 시민들이 촛불 들고 또 박대출 의원 사무소 앞에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그건 되는데. 진주 시민들이 결정을 하실 예, 일인데 그렇죠. 이 방송 관련법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어서 1mm도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일단은 발의가 되면은 그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소위로 돌려서 그렇죠. 법안 소위에서 다시 상임위로 올려서 국회 본회의로 가는데 네. 지금 상임위에서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를 더 해봐야 된다. 사실 논의는 19대 내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그 MBC 같은 경우가 사실 국민들한테 전 MBC 앵커기도 하시지만 굉장히 사랑받는 방송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존재감도 없고요. 촛불 집회에서 가장 비판받는 언론이 MBC입니다. 촛불이 끝나면 전부 MBC 그 중계차로 몰려가서 시민들이 막 욕설 퍼부으면서 비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시청률이 한 2% 정도 나온다 그래요. JTBC가 8에서 9% 나올 때. 공영방송이 이 정도면 상당히 내부에서도 위기감을 느껴서 좀 뭔가 변화, 지배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요. 네. MB가 대통령을 하면서 네. 제가 MB 초기에 앵커를 하다 이제 잘린 거죠. 네. 근데 MB가 한 2년 정도에 김재철 사장을 앞세운 상황에서 MBC를 체질 개선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방송의 지배 구조와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청와대가 직접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고요. 네. 그럼으로써 제가 지금 근무했을 때 알고 있었던 괜찮은 기자들이 MBC 방송에 보도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던 괜찮은 기자들은 전부 지금 골방에 앉아가지고 네. 뭐 미래나 기획이나 영업이나 뭐 이런 파트로 부서를 만들어서 네. 골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정영국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네. 골방이 아니라 안방에 앉아 있다가 청와대로 간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있었을 때 MBC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이라도 막고 좀 개선하기 위해서 방송관련법을 종합적으로 19대 때 논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걸 여당 간사 한 사람이 몸으로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로 미시로 들어가면은 네. 지금 현재도 예. 전혀 예. 미동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 탄핵이라는 좀 과격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 정도의 그 개혁성, 혁신성을 갖지 않고는 이 나라가 결국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하고 네. 결국은 다시 원위치가 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로 갈 수 있죠. 굉장히 그 엄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대출 의원 하나가 미방위 여당 간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언론 민주화를 봉쇄당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진주 시민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우선 몇 가지 좀 더 짚어봐야 될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국정원의 움직임이 굉장히 관심이 좀 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2012년 대선 앞두고 댓글 개입 사건을 주도했던 그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또는 뭐 군 사이버사령부 이런 데서 뭔가 또 모종의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갖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도 또 이런 사실도 좀 드러났습니다. 그 우병우 수석에게 최순실 씨 관련된 것을 직보했던 TK 라인 3인방이 있다. 네. 그 중에 핵심이 추모 국장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건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추모 국장의 그 지난 몇 년 동안에 네. 2012년 선거의 즈음에서 쭉 행로를 보면은 네. 국정원이 어떻게 운영돼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원장이 누가 하느냐와 상관없이 예. 추모국장은 잘 나갔고요. 핵심 요직에 있었고요. 원장이 바뀌어도 이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장들은 정보위나 네. 대외적으로 예.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예.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들이 몇 가지 있죠.
민간인 사찰은 물론이고 네. 국내 정보를 가지고 장난질은 치지 않겠다라는 네, 예. 얘기를 했는데 이 추모국장이라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거스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사농단을 했고요. 자기 자리도 더 올라가려고 꾀했는데 네. 불행하게도 저한테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실패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출세하겠다는 욕망을 끊지 않고 계속 지금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사태를 맞은 거죠. 아마 이제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만은 네. 이 사람을 쭉 보면은요, 이 사람이 저희들이 몰랐다가 알게 된 계기는 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와중에서 걸렸습니다. 아.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저희들이 알게 돼가지고 쭉 네. 하는데 2013년 5월에 진선미 의원이 예. 문건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반값 등록금 문건이고 네. 뭐 이상한 그렇죠. 짓을 맞아요, 하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 추국장의 이름이 예. 나오고요. 아, 직원 이름이 몇 사람 나옵니다. 등장인물이군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해봤더니 예. 직원이에요. 그냥 직원. 네. 국정원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이 폭로가 됐는데 이 문건이 폭로될 즈음에 이 추국장이라는 분은 인수위에 있다가요.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친인척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네. 국정원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건이 폭로되자 바로 대기 발령을 받아서 자택근무를 하는데 네. 5개월 만에 복귀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다시 복귀를. 다시 복귀를 하고 그 뒤에 조금 있다 그 다음에 14년도에는 1급으로 승진을 합니다. 1급으로 네. 승진을 하고요. 사고 친 사람을 오히려 승진을 네, 시켰다.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이병기 원장이 부임을 하니까 예. 그 살생부 인사 예. 살생부를 가지고 가서 예. 이병기 원장한테 접근을 한 모양이죠. 그랬더니 이병기 원장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이걸 거절을 하는데 네. 최근에 알려진 거로는 그 전에 남재준 원장이 13년 초에 네. 바로 집권 직후에 부임을 하니까 김장수 그 당시에 김장수 실장이죠. 네. 김장수 실장을 동원을 해가지고 살생부를 가지고 남재준 원장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병기 원장 때만 한 게 아니고 남재준 원장 때도 가서 살생부를 가지고 물론 이제 추모국장이 살생부를 가지고 갔다는 거죠. 살생부를 가지고 남재준 원장도 갔고 이병기 원장도 갔고 그랬다는 김장수 거죠. 실장도 만나고 이랬다는 거죠. 남재준 원장이 안 만나주니까 네. 김장수 실장이 이제 육사 선배거든요. 아. 그래서 앞세워 가지고 가서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기 원장이 그 축국장이라는 사람을 곱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자르기는커녕 예. 승진을 시키고 예. 중요 보직을 줍니다. 그러면 추모국장도 최순실 라인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물론 저희들이 입증할 수 있는 예. 길은 없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도대체 국정원 이 안에도 최순실 라인이 있다는 거네요. 최순실 라인이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예. 복수로 있을 텐데 이제 네. 그 중에 핵심 라인 하나가 예. 이분이라고 봐야 되고 예. 이 주국장은 그 뒤에 뭘 했겠습니까? 계속 뭔가를 보고를 했을 거고요. 네. 추원장이라는 별명을 받습니다. 추국장이 사실은 추원장이다. 추통령, 국정원장이다. 네, 추통령이라고도 봤고요. 예. 네, 추원장이라고도 봤는데 이걸 예. 어떻게 하냐면은 요직에 자기 사람을 심고요. 처장, 과장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안 들면은 좌천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건에 이름을 올렸던 H 과장이라는 분을 예. 감찰실로 보내고요. 예. 조금 있다가는 처장으로 발령을 내서 학원 처장을 시키고요. 예. 무소불위입니다. 그러니까 추원장, 추통령이라는 말이 예. 의심이 가지 않죠. 맞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으로 온다는 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국정감사에서 저도 제보를 받아가지고 네.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병기 원장이 비서실장으로 가고 난 뒤에
이병호 원장이 15년도 3월 달인가요? 네. 그때쯤 이제 오게 되는데 네. 이병호 원장한테도 이제 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네. 이병기 원장이 총무국장을 자기 마음에 둔 사람을 쓰려고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걸 못 합니다. 그리고 이병호 원장도 똑같은 경우를 당합니다. 자기가 알던 또 괜찮은 사람을 총무국장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병기, 이병호 두 분이 다 총무국장 임명에 실패합니다. 그걸 전부 추모국장이 알아서. 그걸 이제 모르죠. 그 네. 연관관계는 모르지만 네. 원장이 총무국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네. 이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추국장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이제 최순실 파일이라는 게 나오는데 보니까 13년 3월 1일자에 남재준 원장의 파일이 있고요. 네. 4월 5일자에 서천호 2차장하고 이현수 기조실장의 파일이 발견되는 걸로 봐서 예. 국정원 인사에도 개입을 했다. 개입을 한 거 아니냐라는 네. 의심이 가능하죠. 이게 네. 합리적 의심이죠. 예. 그러나 저희들이 연결고리 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하여튼 별도로 추국장은 쭉 13년, 14년, 15년 그리고 지금까지 16년 지금까지도 오늘 현재까지도. 오늘 현재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예. 계속 고위직으로 올라가려는 꿈을 버리지 않고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기획관리실장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차장 설이 있었는데요. 2차장은 결국 다른 사람이 가고 기조실장은 유임이 되고 그래서 네. 꿈을 이루지는 못합니다만은 현재 보직에서 예전 보직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 잘 살고 있고요. 이제 이번에는 추국장이 운영하는 비세실선 보고팀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예. 물론 펄쩍 뜁니다. 예. 본인도 펄쩍 뛰고 예. 원장도 내가 원장을 하는 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상은 모르겠고요. 지난달에 감찰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네. 원장이 감찰의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가 보도가 계속되니까 예. 지난주부터 감찰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예. 감찰도 무력화시킬 정도로 대단히 세다는 것을 현재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최순실 씨가 감옥에 간 이 마당에도 네. 감옥에 가 있는 이 마당에도 추모국장은 국정원에서 권세를 떨치면서 있다. 그러니까 네. 최소한 지금 지난주부터 감찰에 들어가서 감찰 중이긴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확언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감찰은 이제 다음 달쯤에서 보고 감찰을 하면은 보고를 할 수밖에 없게 지금 국정원 네. 법에 돼 있고 네. 그 법을 어길 수는 없을 거고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감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감찰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하는데요. 이번에 달라진 건 예. 감찰에 들어갔다고 원장이 직접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그 추국장의 보고팀에는 3명이 핵심인데 네. 이것을 새 악마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 보고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얼마나 많은 전횡을 내외해야 하는지 예. 악마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국정원 안에서 네. 새 악마라고 새 악마라고 부른다는 부를 거죠. 정도로 이렇게 보면 네.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요. 이게 시스템 탄핵이 필요하다고 제가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렸듯이 예. 국정원도 네. 시스템 개혁 예. 이 필요하죠. 예. 원장을 좋은 분을 쓰는 것은 뭐 매우 당연한 일이고요. 네.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특정한 지역을 기반을 둔 사람들이 암약을 하면서 전횡을 하는 이런 것을 막고 국정원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시스템 개혁, 국정원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지난 12년 말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재까지 네. 국정원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남재준 원장 때는 네. 정상 대화록을 전문 공개를 하는 국정원으로서는 쾌거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전무후무한 하여튼 근대 외교사 내지는 네. 고대 외교사에 있지도 않은 일을 저지른 거거든요. 네. 국정원이 반성하지 않았고요. 간첩 조작도 그 뒤에 계속 그렇습니다. 있었고요. 예. 국정원의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에피소드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추모국장의 이 전모에 대해서는 신경민 의원께서 언론에 이런 얘기를 처음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부는 했는데 네. 언론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쓰질 않습니다. 이 추모국장 이런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인데 이걸 왜 기자들이 기사를 안 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이병기 원장이나 이병호 원장이 예. 이 총무국장 보임에 실패했다라는 얘기도 제가 간사로서 네.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걸 받아쓰는 이렇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원장이 직접. 실패했습니다. 바람직한 소망스러운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네. 극히 예. 매우 드문 일인데 예. 언론들이 쓰지를 않네요.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예. 언론들이 뭐 가치 판단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장이 허수아비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예고요. 네. 원장이 자기 입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병기 원장도 뜻대로 안 됐다고 얘기를 했고 네. 이병호 원장도 소망스러운 인사가 안 됐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이건 사실은 대서특필하고 네. 왜 이렇게 됐는지 누가 배후에 있는지 이런 걸 그때 좀 추적을 했으면 그렇죠. 조금 더 우리가 미연에 막을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예컨대 문체부의 김종희 차관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그 장관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모든 정책 결정을 하고 또 차은택 씨가 뒤에서 그렇게 권세를 떨치고 했던 것처럼 국정원에는 또 이제 추모국장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최순실이 이 구속된 마당에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고위직으로 있다. 이런 정말 그 곳곳에 최순실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국정 전반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요. 네. 각 부처 내지는 예. 공기업 예. 그리고 사기업에도 예. 다 있죠. 최순실의 인맥이 다 있다는 거죠. 네, 이 부역자 리스트를 아마 작성하면 친일 인명사전 못지않은 역작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도 시스템 탄핵 중에 네. 중요한 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친일 인명 사전 만들듯이 최순실 부역자 리스트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것도 이제 언론의 한 책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권력을 계속 향유하고 있다면 이 자체로 특검 혹은 국정조사에서 다뤄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다룰 수 있을까요? 너무 방대해서. 너무 많아서 특검으로는 저는 특검의 120일 가지고는요. 또 수사하는 시간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예. 사전 조사하고 공소장 작성하고 예. 또 증명을 입증을 해야 되는 네네. 형사법적인 예. 대단히 복잡한 요건들을 갖추기 예, 위해서는 예. 특검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네. 비상시국, 비상대책 예. 뭐 이런 기구가 필요하고요. 이걸 예. 좀 업무를 나눠 가지고 예. 금방 말씀드린 시스템 탄핵과 또 부역자 리스트 작성이랄지 네. 또 정당과 정치 개혁, 또 언론 개혁 그리고 우리나라에 하여튼 전반적으로 네. 개헌의 아이템에 들어갈 수 있는 일들 또 기업도 지금 개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재벌뿐만 그렇습니다. 아니고요. 예. 경제 난국 또 이번에 드러났듯이 외교안보 쪽에도 심각한 문제가 네. 드러나서 예. 하여튼 이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일단 진단을 먼저 하고 처방을 내놔야 되는 대단히 복잡하고 중요한 일들이 네. 산적합니다. 이건 태산보다 높은 일들이 지금 우리 이 앞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걸 지금 광장의 요구죠. 이 광장의 요구를 여의도에서 또 행정부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숙제입니다. 네.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국정원 안에서 이런 농단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나요? 수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국정원은요? 네, 예. 수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예. 검찰이 수사하려면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국정원장이 강제 수사에 동의를 해야 되고요. 네.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는 또 다른 장애가 있고요. 예. 이것은 정치권이 일단 주도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 관행 네. 모든 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수사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런데 필요하면 수사 물론 해야 됩니다. 예. 그 여전히 살아서 그 꿈틀꿈틀 되면 그 혈관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또 반동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백만 명이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외치지만 그 본질에는 바로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날아갔지만 대통령은 감옥에 갔지만 그렇지만 우리 일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자체로 또 늘 해봐야 바뀌는 것은 없다. 내 네.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네. 열패감에 그렇죠.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지난 민주정부 10년이 국민들에게 준 열패감이 그거였거든요.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 뭐 그렇게 바뀐들 무엇하리. 결국 교육제도는 여전히 썩어 있고 사회 시스템은 망가져 있는데 그리고 정치 무관심, 정치 혐오, 반정치 담론 이런 것들이 횡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정치로 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도 물론 개혁의 대상이고 시스템 탄핵의 대상이죠. 네. 결국은 그 정치인 그런 정치인들을 뒷받쳐주는 여론이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사실은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그 세력 또 세대의 지지를 믿고 했는데 이번에 그게 무너졌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그걸 여야가 과연 잘할 수 있겠느냐가 숙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단 발을 담그고 있는 입장에서 네. 말씀을 드리기는 참 힘듭니다만은 제가 몇 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한 걸로는 이 뻔뻔한 정치인들을 좀 제발 여의도로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뻔뻔한 정치인들이 잘 되거든요. 괜찮은 사람들은 관료 집단에서는 과장도 못 되고요. 또 괜찮은 사람들은 공천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또 좀 그렇게 해서 어떻게 괜찮은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 나가면은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뭐 국민들의 선택 그 voting behavior 투표 네. 행태라고 그러죠. 거기에도 영향이 있고요. 또 언론의 탓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다 뭉뚱그려서 이번에 개혁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출세하고 책임 있는 자리에 가고 리더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이 말씀드린 산적한 현안들 시스템 탄핵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저희들이 호소하고 읍소할 수밖에 없는 게요. 계속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네.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고 결국 이걸 광장의 요구를 풀어낼 수 있는 건 여의도와 행정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거에 앞으로 우리 미래가 달려 있고요. 교육이나 뭐 4차 산업혁명이나 네. 경제 민주화나 또 그것을 기반을 이루는 외교 안보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풀어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4강이 네. 지도자들을 선택한 걸 보면은 우리에게 대단히 불리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어서요. 네. 이렇게 미국 선거가 끝날지 네. 또 일본의 지금 정치 지도자나 러시아, 중국을 다 쳐다보면은 지금 한시도 안심할 수가 없거든요. 또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4강과 북한의 상층부 지도부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국내외 현안들을 생각해 보면 빨리 방향을 잡고요. 이 현안을 풀어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탄핵만 얘기할 때는 아니고요. 이와 함께 시스템 탄핵을 같이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 뭐 혹자들은 개조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저는 뭐 개조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하고 심판하고 청산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구조의 창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오늘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함께 고민하고 짚어봐야 될 의제들을 쭉 설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일 촛불 집회 나가기 전에 오늘 신경민 의원의 이 인터뷰 내용은 다 같이 일단 공유하기 한번 누르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그 좌표를 설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꼭 공유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사방팔방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언론을 향해서도 또 언론 후배들한테 꼭 이 지점에 저는 뭐가 걱정이 되냐면요. 내주 이제 국정조사 시작되면 재벌 총수들이 전부 와서 이제 증인을 하게 될 텐데 언론들이 또 이제 그 재벌 편에 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총수 망신주기 수사 뭐 옳으냐 그르냐부터 시작해서 뭐 경제 손실이 얼마다 이러면서 또 여론을 흔들 가능성 거기에 그 언론이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언론 선배로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을 떠나서 정년 퇴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말하자면 정치 쪽에 이렇게 발을 담그면서 보니까요. 언론이 이렇게 중요했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와 언론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고 정치는 결국 나라의 좌표, 방향, 국민들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정치, 언론, 국민 이건 분리할 수 없는 거고요. 또 언론은 권력과 산업이죠. 이것과 또 불가분하게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권산언이 또 같이 굴러가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언론이 없는 선진국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좋은 정치가 없는 선진국도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정치, 언론 그리고 또 뭐 행정도 거기 들어갈 거고요. 지금 우리의 그 민주주의는 저는 가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본 민주주의,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 이런 모든 그 사회의 중요 요소들이 방향을 잡고 자기의 자리에서 원칙과 소신을 지켜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물적 토대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네. 물적 토대와 함께 그 원칙과 소신을 버리는 물적 토대는 흉기입니다. 그래서 언론 흉기로 변하는 일은 전혀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뭉뚱그려서 이번에는 시스템을 좀 고칠 수 있는데 기여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저는 이 4차 산업혁명 또 이런 외교적 안보적 상황 이런 거 이 파고를 못 헤쳐나갑니다.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또 경제 위기도 눈앞에 지금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2016년 그 역사적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팟짱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정말 좋은 정치 그리고 좋은 사람들 능력이 뭐 어떤 뭐 스펙이 좋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그 사람을 살피는 능력이 있는 분들을 골라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 좋은 사람, 좋은 정치인 골라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그 판단의 기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방송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경민 의원께서 해주신 말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래 어떻게 우리 조직 안에서부터 언론이면 언론, 정치면 정치, 행정이면 행정 어떤 판단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